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어요. 숫자도 그대로였고 잔고도 여전히 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더군요. 새벽 3시쯤 눈이 떠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35년을 대기업에서 버텼고 상무 자리까지 갔고 억대 연봉도 받아봤는데 회사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얼마가 있느냐,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집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주던 하루의 리듬, 사람들과의 관계, 나라는 존재의 쓸모,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삶을 지탱하던 구조가 통째로 빠져버린 느낌이라고들 하시죠. 이 상무 출신 퇴직자도 그랬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하루 일정이 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회의, 결제, 출장.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골프 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켜도 볼 게 없더랍니다. 그때부터 통장보다 먼저 무너진 게 자존감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은퇴자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입니다.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퇴직금과 예금,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이분이 가장 힘들어한 건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친구들과도 막상 만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 이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이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먼저 바닥을 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전부터 준비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재테크도 했고 연금도 챙겼고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컨설팅을 하며 지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각처럼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밖에 나오니 아무도 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느낀 감정은 배신감보다 허탈감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회사에 바쳤는데 회사 밖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인데 이분은 은퇴 직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업을 준비했고 지인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눴고 투자도 조금씩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퇴를 잘 넘긴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년 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시작한 건데 막상 해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가 커졌고 그동안 쌓아둔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며 잠을 못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일을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 없이 움직일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돈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은퇴는 새로운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대신 짜주던 하루를 이제는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통장은 버텨줘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 출신일수록 이 충격이 더 큽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 안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결제를 맡고 조직을 움직이고
책임을 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기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공식을 은퇴 후 삶에 그대로 가져오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커집니다.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상무 출신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노후 준비는 돈 다음이더라고요.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통장은 아직 멀쩡할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은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으니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불안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아주 전형적인 은퇴 이후의 심리 변화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늦게 듣거나 아예 듣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할 뿐이죠.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로 잘 알려진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돈보다 역할 상실 이후의 적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를 정리한 책 성공적인 노화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직업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자들이 특히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를 대신 설명해줬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존재, 이유가 분명했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언어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공백롤 백륨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백을 빠르게 채우지 못하면 불안과 무력감이 동시에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책이 은퇴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은퇴 이후 불안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상황을 더 무서워한다. 앞서 나온 사례들에서 통장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노아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을 퇴직 직후가 아니라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쓸모감의 결핍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의미 없는 재취업이나 무리한 창업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팀은 이를 불안을 견디기 위한 행동 중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점점 강조되는 개념이 심리적 연금입니다. 재무적 연금이 매달 돈을 준다면 심리적 연금은 매일의 이유를 줍니다. 루틴 관계, 작은 책임, 그리고 나만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 정해진 요일에 가는 장소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맡은 작은 몫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쓸모 있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럼 은퇴 전에 뭔가 거창한 취미나 사명을 찾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책 두 번째 산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 후반부의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해왔던 일, 익숙한 성향, 쌓아온 경험을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라는 거죠. 억대 연봉을 받던 상무 출신이 은퇴 후 흔들리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한 가지 역할에 최적화된 성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성공의 연장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에 가깝습니다. 덜 중요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과정이죠.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공포가 되지만 이해하면 관리 가능한 변화가 됩니다. 통장은 숫자로 관리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는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퇴직금 계산기보다 조금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만들어간 사람만이 돈이 아닌 삶으로 노후를 버텨냅니다. 새벽에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바닥이 차갑고 밖에 나가면 전원주택이 아니라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퇴하면 여기서 여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집입니다. 7억을 빚내서 산 전원주택이었고 지금 이 부부의 잠자리는 그 옆에 놓인 컨테이너 하나뿐입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60대 초반에 나란히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정년을 채운 남편, 아이들 키우며 평생 가정을 책임졌던 아내. 둘 다 건강했고 연금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죠. 미세먼지,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지출. 그래서 선택한 게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다들 말하잖아요. 귀촌하면 돈 덜 들고 텃밭 가꾸며 건강해지고 노후가 평온해진다고요. 문제는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겁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끌어왔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예금으로 채웠습니다. 연금이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되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은퇴 전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월급의 세계가 아닙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 못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전원주택은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마트 대신 로컬 장터에 가고 지인들이 놀러오면 고기 구워 먹고.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보일러 고장, 배관 문제, 지붕 누수. 도시 아파트였다면 관리비로 해결됐을 일들이 전원주택에선 전부 현금입니다. 한 번 고치면 수백만 원, 두 번 겹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 부부도 처음엔 남편이 농사일과 집 관리를 도맡았지만 허리 한번 삐끗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추가됐고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에 은퇴한 단독주택 귀촌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빚은 적었지만 유지비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습니다. 수도, 전기, 기름값이 도시보다 싸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겨울 한철 난방비가 수백만 원씩 나왔고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환경이라 차량 유지비도 크게 들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월 200에서 350으로 뛰었고 조용히 살려고 내려왔는데 돈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원주택 대신 펜션을 겸한 집을 산 60대 남성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운영하면 연금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수기엔 몸이 남아나질 않았고 비수기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혼자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시골 부동산은 팔리고 싶다고 바로 팔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빈집 상태로 세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촌 대신 작은 시골 땅을 사서 나중에 집을 짓자고 생각했던 부부입니다. 땅값은 저렴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축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은 완공됐지만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집은 생겼는데 삶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집을 자산으로만 보고 삶을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집은 족쇄가 됩니다. 특히 대출이 끼어 있다면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전원주택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전원주택은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의 비용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대안은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결정하면 지금 이야기한 60대 부부처럼 컨테이너에서 밤을 보내는 현실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너무 잔인합니다. 특히 집 하나에 노후를 올인하는 선택은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삶인지. 그 차이가 노후를 지켜주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계산을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구조 자체가 은퇴 시점에서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실제 경험보다 상상된 미래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귀촌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난방비, 고립감, 병원 접근성 같은 불편한 장면은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햇살 좋은 마당, 텃밭, 조용한 아침 같은 장면만 확대해서 떠올립니다. 내가 일부러 불편한 정보는 지워버리는 거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억 대출이라는 숫자보다 여기서 늙고 싶다는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말한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쉽게 말해 돈에 꼬리표를 붙여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은 큰 돈,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두 돈의 성격이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는 마지막 자산이고 연금은 물가와 금리에 따라 체감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을 예전 월급처럼 착각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대출 이자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와 주거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주거 유지 부담입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보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심리적 불안을 키운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 우울감,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 악화와 추가 지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의 돈 걱정 없는 노후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 수준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매달 얼마를 태워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7억 대출 전원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집을 가진 은퇴자지만 실제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에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은퇴 후엔 집을 사면 안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성취의 상징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지 가능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걸 혼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 후 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무 소득이 늘지 않아도 건강이 나빠져도 이 집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집은 지금 단계에선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 심리를 연구한 로버트 에트칭리의 노년의 사회학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은퇴 직후에는 자유와 해방감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제감 상실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초기엔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이 60대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형적인 사례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 삶은 꿈을 크게 꾸는 시기가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멋진 집보다 중요한 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마음입니다. 통장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전원주택이든 도시의 작은 집이든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집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컨테이너에서 밤을 보내는 선택은 적어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이 부부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출근할 회사는 이미 없고 전화벨도 잘 울리지 않고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내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감각이라는 걸 많은 60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은퇴하면 쉬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몇 달이 지나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집은 쉬는 공간이지 하루를 버티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고 가족은 각자 바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말 안 해도 되는 곳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많은 60대들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비슷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오전 일찍 도착해서 신문을 펼치고 점심 무렵엔 도시락이나 근처 식당을 이용하고 오후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대화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분들 중 상당수는 평생 책과 거리가 멀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6달쯤 지나니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아내 눈치가 보이고 밖에 나가면 돈이 듭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어느 날 우연히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가 너무 빨리 갔다고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 거의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듯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엔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요. 카페에 가면 괜히 주변이 시끄럽고 오래 앉아 있자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비슷한 또래 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됐고 말은 거의 안 섞지만 얼굴이 익어가면서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도서관을 말 안 해도 되는 인간관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꼭 친해질 필요도 없고 멀어질 걱정도 없는 관계.
은퇴 후엔 이런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무기력증과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분이 선택한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루트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수면도 안정되고 우울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지는 않지만 나만의 일정이 생겼다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입 이전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자산, 투자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에 머물며 언제 집에 돌아올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은퇴한 60대들에게는 일종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런 공간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과 병원, 마트만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공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모이는 현상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은퇴자들이 갈 곳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은퇴 준비와 연결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어디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 말고 돈 쓰지 않아도 되고 오래 머물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공간이 있는지요? 없다면 은퇴 후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모이는 60대 분들은 우연히 그 답을 찾은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무너지면 아무리 통장이 두툼해도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뒤 매일같이 가게 될 곳은 어디일까? 그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없다면 그게 바로 준비가 필요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도서관일까요? 이건 단순히 조용해서도 공짜라서도 아닙니다. 많은 연구와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사람을 지탱하는 건 의미 있는 시간 구조라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인간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순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이 시간을 왜 견뎌야 하는지 모를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은퇴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진 뒤 하루를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서서히 안쪽부터 무너집니다. 도서관은 대단한 목적을 주진 않지만 최소한 오늘도 여기 왔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반복됩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분석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소득 수준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가 규칙적인 외출 장소의 유무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사람보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는 사람이 정신건강 지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강제도 없고 성과도 요구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니까요.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노년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전, 독립성, 그리고 의미.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고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사람은 버텨낼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장을 넘기든
신문을 보든 그냥 시간을 보내든 그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역할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잃습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못하면 공허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도서관에 다니는 60대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매일 신문을 정리하는 사람,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그 공간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소속감이 노후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책 노년의 발견을 보면 은퇴 이후 행복도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고 느끼는가였습니다. 실제 학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세상과 끈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 있어도 뇌의 활동성과 정서 안정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이 조건을 가장 부담 없이 충족하는 장소입니다. 학원처럼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모임처럼 관계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라고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은퇴 이후 삶의 본질적인 공백을 개인들이 각자 방식으로 메우고 있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걸 준비 없이 맞이할 때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 구조가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환을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리듬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도서관이 그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은퇴 전에 한 번이라도 그려봤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아주 작은 구조라는 사실을요. 평생 한 번도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버텼고 월급은 크지 않아도 끊기지 않았고 연금도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 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괜찮아. 준비 다 해놨잖아. 그런데 은퇴 후 딱 3년 그 괜찮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 하나 때문에요.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면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무엇보다 금융 감각이 남들보다 낫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실제로 그는 평생 재테크를 공격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그리고 약간의 펀드. 큰 욕심 없이 잃지 않는 투자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위험한 건 싫고 조금 덜 벌어도 안정적인 걸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은퇴 직후 그는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까지 합치니 숫자만 보면 든든했습니다. 생활비도 연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니 이 돈은 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은행 창구에서, 지인 모임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예금은 바보짓이다. 이 정도 상품은 사실상 안전자산이다. 결국 그는 비교적 유명한 투자 상품에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넣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에게 그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수익이 들어왔고 그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너무 겁만 먹고 살 필요는 없었다고,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익 지급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큰 상품인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투자 구조의 문제, 시장 상황, 운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원금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일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떠받치던 핵심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걸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에 은퇴한 한 제조업 회사 출신 가장은 월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는 말만 믿고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당시엔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공실 걱정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변 상권이 급격히 죽었고 임차인은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월세는 끊겼고 결국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다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직에서 물러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자는 마음으로 해외 투자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글로벌 자산에 분산돼 있어 리스크가 적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환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손실만 키웠습니다. 결국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을 줄이고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탕을 노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을 지키기 위해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괜찮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장 큰 차이는 회복력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잃은 돈을 다시 채울 시간이 없고 위험을 감당할 체력도 심리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기준으로 은퇴 후 투자를 판단합니다.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은퇴 후 삶에서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말,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은퇴 후에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직 공기업 출신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퇴 후 그는 삶의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단지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가? 이 질문을 건너뛰는 순간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구조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 말고 연구와 책의 언어로 풀어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인식한다고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이 심리가 더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는 이미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통장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게 굴릴 수 있겠지라는 착각이 시작됩니다. 은퇴자금 투자 실패 사례를 연구한 미국 CFP 보드와 MIT 공동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35년 사이에 자산의 구조를 크게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구에서 실패의 원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간 정도 위험이라고 인식된 상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투자는 애초에 경계하지만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괜찮다는 상품에는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앞서 나온 공기업 출신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을 다룬 대표적인 책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에서 재무학자 웨이드 파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은퇴자의 자산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현직 시절에는 거의 체감하지 못하다가 은퇴 후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은퇴 초반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생활 수준을 깎아먹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고령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다음 달에도 이 돈이 들어올까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안정적 투자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수가 적은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개가 자주 뒤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전문가의 말, 금융기관의 설명, 유명 상품의 이름을 그대로 믿을까요?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권위에 더 쉽게 의존합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시작입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시간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안전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뇌는 검증을 멈춥니다. 그게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임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환경의 문제입니다. 현직 시절의 판단 기준을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확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책과 논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더 똑똑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 앞선 공기업 출신 은퇴자의 실패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서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가 무너진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규칙을 모르고 현직 시절의 게임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은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버텨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누구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년은 아직 남았고 통장도 당장 바닥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퇴직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아무도 답을 안 해줍니다. 이게 요즘 5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50대면 아직 괜찮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회사에 다닐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끊기는 순간을 진지하게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까지는 그냥 쭉 갈 줄 알았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렸고 시장은 50대를 생각보다 차갑게 대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두려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중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면접실에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은퇴 준비가 아니라 은퇴 생존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영업관리 일을 하던 50대 초반의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정년까지 5년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니 이전 연봉의 절반도 제시받기 어렵더랍니다. 결국 선택한 건 물류센터 관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확실히 줄었지만 이분이 가장 안도했던 건 아직 현역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 숫자보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입니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회계 일을 하다가 회사가 통째로 정리되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독립 전이었고 남편 수입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쉬면서 은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몇 달 만에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한 일은 동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견기업 기술직으로 오래 일하던 분인데 퇴직 후 바로 쉬지 않고 계약직 자문 형태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일을 완전히 끊지 않은 덕분에 은퇴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은퇴를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듯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멈추면 몸도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원래 계획했던 은퇴 시점보다 훨씬 빨리 현실과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사람을 다시 일터로 끌어냅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숫자부터 계산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나,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으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요즘 50대들이 다시 일터에 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전히 준비된 은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평생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는 50대를 자동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이 줄어든 걸 알면서도 정년 전 퇴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이걸 실패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적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일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됩니다. 수입도 남고 자신감도 남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이 줄어든다고 인생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멈춰버리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은퇴 준비란 결국 돈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살아갈 방식 전체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인생, 많은 50대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입니다. 멈출지 속도를 줄일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그 선택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왜 유독 50대에 이 공포가 몰려오느냐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유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경제학과 노년학 연구를 보면 50대 초중반은 소득과 심리 안정이 동시에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설명됩니다. 일은 줄어드는데 책임은 가장 많을 때입니다. 부모 부양, 자녀 독립, 내 집 유지비, 건강 비용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시기에 퇴직이 앞당겨지면 충격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머튼이 강조한 개념 중에
소득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단계적으로 소득과 역할을 줄여나간 사람일수록 은퇴 적응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 수천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완전히 끊기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이비드 지로에서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언제 멈출지를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지 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겁니다. 통장 잔고보다 내일도 반복되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화 관련 논문들을 보면 은퇴 후 소득이 완전히 단절된 집단보다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사회적 역할이 있는 집단이 우울감, 무기력, 건강 악화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이 아닙니다. 절반 월급이어도 심지어 그보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핵심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퇴 준비의 실패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전환 설계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년이라는 숫자만 준비하지 그 이후의 속도 조절은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끊기듯 나오는 구조는 인간의 생애 리듬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은퇴를 맞이하자마자 불안, 분노, 자존감 붕괴를 동시에 겪습니다. 이건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에 다시 일터에 서는 선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적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완전 은퇴와 완전 현역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자문, 소규모 자영업, 지역 기반 일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멈춰버리면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책 더 사이칼러지 오브 리타이어먼트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일한다. 나는 여기에 쓰임이 있다. 이 문장이 유지되는 한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월급이 반 토막 나도 퇴직이 예상보다 빨라도 다시 일터에 선 50대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준비란 통장에 숫자를 쌓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어도 나를 지탱할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다시 일하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년은 아직인데 마음은 이미 불안해졌다면 그건 이상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전환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요.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50대 이후의 삶은 훨씬 덜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아직 쉰 지는 한참 됐고 통장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숫자가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솔직히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30에 은퇴하면 40에 불안해지고 50에 무너진다. 아무리 FIR이니 조기 은퇴니 해도 결국 다시 일하게 될 거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30에 은퇴하고 20해가 지나도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거나 비트코인 대박을 맞았거나 부모님이 건물주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면 은퇴 준비를 아무리 해도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처음 체감하는 날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 달은 마이너스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 아깝고 여행 계획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쉬고 있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찾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요. 그런데 30에 은퇴해서 이 공포를 겪지 않고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은퇴를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IT 회사에서 일하다 30에 은퇴했습니다. 연봉이 엄청났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 20 후반부터 집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 폭탄으로 봤거든요. 임대료가 낮은 지역으로 옮겼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고정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했고 그 금액의 2배가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 회사를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투자 천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대신 지출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가 올라가도 이 사람의 생활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10년 차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주변에서는 다시 일자리를 찾느라 난리였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가 이미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30에 은퇴했지만 완전 무소득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FIRE를 오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이틀, 하루 서너 시간 정도만 일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득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금이 늘고 시장이 나쁠 땐 이 소득이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줬습니다. 덕분에 투자 자산을 공포에 팔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20년 뒤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이 사람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비의 성격이 바뀔 거라고 봤습니다. 외식과 쇼핑은 줄어들었지만 건강과 관계,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스비, 운동, 소규모 모임, 공부 모임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크게 줄었고 외로움에서 오는 충동 소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무너집니다. 병원비, 우울감에서 오는 소비, 관계를 유지하려다 생기는 과도한 지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돈보다 삶의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은퇴 자금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은퇴 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그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수익률, 자산 총액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은퇴 후에 시작되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결국 다시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불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30에 은퇴해서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켜온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감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해 온 내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FIR이나 조기 은퇴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얼마를 모았느냐에 집착하는데 사실 학자들과 저자들은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많이들 언급하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안전인출률로 알려진 연구인데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인출 시점의 심리와 지출 안정성입니다. 같은 자산 규모라도 은퇴 초기에 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매도하면 장기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소액 소득을 유지한 사람이 왜 20년을 버텼는지 이 연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소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를 막아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꼭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더 사이칼러지 오브 머니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계산 능력이 아니라 감정 통제력이라고요. FIR에 실패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계획을 깨버립니다. 30의 은퇴에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시장을 이겨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이겼다는 점에서 이 책의 메시지와 정확히 겹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다이 위드 지로인데요. 이 책은 무작정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역할은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 번째 사례에서 소비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왜 의료비와 충동 소비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이 책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논문 쪽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자산 규모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은퇴 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립감과 불안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게 뭔지 기억나시죠? 집, 차, 소비를 줄였지만 관계와 활동은 줄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FIR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적의 수익률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기대값이 조금 낮더라도 분산과 안정성이 높은 선택이 장기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의 은퇴에 20년을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이 없어질 것 같은 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고 대신 불안을 구조로 눌러버렸습니다. 작은 소득, 낮은 고정비, 관계와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 세 가지는 논문에서도, 책에서도,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계속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FIR는 젊은 사람들만의 위험한 실험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로만 접근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30에 은퇴한 사람들이 20년을 버틴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요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주식 앱부터 켭니다. S&P 500 숫자 한번 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걸 지금 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순간 손은 이미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실 이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무섭거든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젊을 땐 회사 월급이 있으니까 투자가 조금 틀어져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단어가 눈앞에 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텨야 할 마지막 자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S&P 500 지수 숫자가 높아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지? 지금 들어갔다가 은퇴 자금 깎이면? 이 공포가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망설이던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이유로 손을 뗐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들 말했습니다. 조정 오면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조정이 와도 또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심리입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가 수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상태죠.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퇴직을 앞둔 김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ETF로 굴려서 은퇴 후 생활비 보탬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S&P 500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답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고 가격을 보니 겁이 났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금으로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흘렀고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다시 S&P 500을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가 제일 싸 보였어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 은퇴한 박 씨입니다. 은퇴 직후 큰 변동성을 겪은 적이 있어서 주식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고점 같아 보일 때마다 난 이미 은퇴했으니까 안전이 최고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만 자산을 굴렸죠. 처음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더군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체감되는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손실을 피한 게 아니라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었구나. S&P 500을 안 산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온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소액으로라도 시장에 계속 남아있던 분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일 때도 싸 보일 때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었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가격이 아니라 계속 시장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과 자산 증가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 세 사례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S&P 500이 비싸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은 손실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큽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이걸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 보이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투자 시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은퇴 후에도 20년, 길게는 3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산이 물가를 이기지 못하면 생활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이 비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P 500을 전 재산처럼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 비율이라도 성장 자산을 유지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선택 중 하나가 너무 안전하게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무서워서 손을 뗀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무서운 겁니다. 이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S&P 500 숫자에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시간과 생활비입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일수록 한 번에 다 들어가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답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시장 안에 머무르는 선택 말입니다. 지금도 S&P 500 가격 보고 손 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은퇴 앞두고 똑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몇 년 뒤 아주 조용히 나타납니다. 통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이 막히듯 다가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편이 되어줄 자산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이는 오늘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덜 무서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망설이는 분들 대부분이 몇 년 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나았네요. 앞에서 이야기한 망설임,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나 개인 판단 미스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반복 확인된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대략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고 하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겐 이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더 이상 만회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S&P 500이 비싸 보일 때 생기는 감정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치면 끝이다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문제는 이 경고음이 장기 투자에서는 거의 항상 과잉 반응이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학 연구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종목 선택이 아니라 시장 진입과 이탈 타이밍입니다. 비싸 보일 때 나가고 떨어질 때도 못 들어오는 행동 패턴 말입니다. 은퇴 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이 일정 비율로 성장하지 않으면 인출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무 안전한 자산만 들고 있으면 실패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P 500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ETF냐 펀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장 자산을 포기하는 순간 은퇴 설계가 통계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금융학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식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된 포트폴리오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장기 생존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후회를 추적한 심리 연구를 보면 가장 후회가 오래 남는 선택은 과감하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본 기억보다 끝내 못 들어간 채 시간을 흘려보낸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앞서 사례로 나온 분들이 몇 년 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지금 보니 그게 제일 싸 보인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장기 투자 관련 고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험은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은퇴 준비에서는 특히 이 문장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가격이 높아 보일 때마다 계획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비싼가? 가 아니라 이 자산을 몇 년 가져갈 생각인가? 입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격에 대한 공포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대로 기간을 짧게 생각할수록 모든 숫자가 위협처럼 보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시간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 긴 시간대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S&P 500 가격이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이 압박을 이기는 방법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정에 맡기지 말고 규칙과 비율로 움직이라는 것.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건 한 번의 용감한 결단이 아니라 흔들려도 계속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가격 보고 손을 떼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연구와 데이터가 계속해서 말해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